자산의 취득과 계속 하겠습니다. 채무 출자 전환 같은 경우가 있는데, 채무 출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부채가 있습니다. 부채가 있고,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채무가 넘어가면서 채무가 이제 부채가 되고, 자본이 되겠죠. 자본이 되고, 일반적으로는 채무 문제, 채무 문제 이익이 됩니다. 채무 문제 이익이 돼서 요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거는 그 보시면 이제 취득 당시의 시가라는 거는 이게 이제 시가, 이거 거의 시가 개념이거든요. 시가. 왜냐면 부채보다 당연히 시가 떨어질 거죠. 채무 문제. 그래서 그 채무 문제 이익이 발생합니다. 채무 문제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쪽에서도 이제 그 채권이 있었는데 요 맞물린 이게 대응되는 채권이 있었는데 채권이 사라진 거죠. 채권이 사라지고 맞물린 우리 주식이 생기는 거예요. 주식이 생겼으니까 채무 문제 이익이 대응되는 우리는 당연히 손실이 생기겠죠. 이렇게 손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기는 우리가 이익이 나고 여기는 비용이니까 여기는 세금을 걷고 세금을 덜 걷고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취득 당시에 이제 시가가 이제 원칙인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특정 요건으로 출자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 전환된 채권 장부가액을 한다.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부 요건을 갖추면 장부가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채무 문제를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에 시가가 이제 그 원칙이지만 요건을 갖춘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는 출자 전으로 취득한 주식은 우리가 출자 전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외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단기금융 자산은 이거 파생상품도 포함된 거예요. 파생상품도 포함됐고, 파생상품 포함된 거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우리가 그 금융자산은 예외적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은 우리가 매입 금액하고 이제 부대비용 그 두 가지 합친 건데, 우리 이제 금융자산은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정가치평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우리가 이제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금융자산들은 그 부대비용이 없는 매입가액, 이 부대비용이 없는 매입가액만 우리가 취득가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법인들의 이제 기부받은 자산이 있다. 공유법인 기부받은 자산이 있는데, 특수관계자 외의자, 특수관계자 외의자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탈세라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세를 회피하거나 그런 의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 금액으로 하게 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특수관계자인 자는 이제 기부 당시 장부가액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법률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거는 배출권은 우리가 이제 영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예외적인 거죠. 원래 시가가 여기도 우리가 배출권도 시가가 있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채무는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산 수중익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그러면은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배출권을 영으로 해서 이제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를 줘서 나중에 이제 팔 때 그때 이제 회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우리 원칙은 이제 취득 당시 시가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가액 플러스 부대비용. 부대비용을 처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입가액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장부가액, 시가 이런 개념이 없는 거,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가라는 표현이 있고, 장부가액. 이런 식으로 장부가액. 이런 크게 이제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이쪽으로 어떤
자산별로 이렇게 가는지를 역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실제로 요 기준으로 요 분류 기준 나옵니다. 근데 조문은 자산이 있고 취득가액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에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항은 이제 우리 취득가액 쪽에서 이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든지 뭐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들 할 때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항에서는 취득가액을 우리가 산정할 때 다음 거는 이제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금의 범위에서 이제 특수한 개념도 유가증권 우리가 이제 유가증권 여러 번 했을 때 이제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차액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포함해라. 그러니까 세법에만 있는 거죠. 법인세법에만 있는 거고 회계에서는 없고 유가증권 저가 양수 국가양도 이런 거 있을 때 그 부분만큼 인정해 주는 거고 그 부분만큼 하라는 거고. 근데 이제 건설자금 충당인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설자금 이자 쪽. 그다음에 국공채를 매입할 때 우리가 차액을 해줘. 차액도 우리가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 이제 회계가 없는 거고. 그 다음 상황은 이제 우리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 아까 3항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거고, 4항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거랑 명문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 장기가 나면 우리가 명문 가치하고 현재 가치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회계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계상한 경우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우리가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는 회계 기준을 따라한 거예요. 회계 기준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회계에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별도로 한다는 거는 회계에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나중에 이제 이거 없어지면서 이자 수익을 잡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 회계 기획재정부청이 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한 지급이자 이것도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얘는 할부 조건으로 해준 거고 우리가 연지급 이자로 하게 되면 장기 그러니까 기간을 할부 조건인 거고 얘는 우리가 할부라기보다도 2년 뒤에 돈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 관련된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 이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도로 구분해서 이제 회계 처리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취득가에서 빼주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회계 기준하고 회계 기준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가액으로 해도 되고, 명목가액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명목가액이 아닌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해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 이 차이 부분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 5항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까지 4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인식할 때, 자산을 인식할 때, 4항까지는 자산을 최초 인식이라면, 지금 5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최초 후 자산가액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한다. 그래서 인정해 준다는 거고,
자산부채 평가 쪽에서 이제 규정에서 우리가 평가한 그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금액도 인정. 세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줘야죠. 세법에서 평가한 것부터 인정해주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도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 범위액을 전에 공부했을 때 자본적 지출을 할 때 포함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을 할 때 최초 취득가했고 자본적 지출도 포함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가치 차감하고 우리의 지급이자, 10% 이자, 아까 연지급 관련된 그 이자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중용 규정인데, 요 관련된 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 중용 규정 파트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감과 연지급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수입배당금 입금부산 이외에 이제 포함 적용하는 거 하지 않고 수입배당금 쪽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급이자의 송금부산이 항목이 아니라는 거고, 내국법인 이자 소득에서 원천지수 대상이 아니라는 거고, 외국법인도 마찬가지고 원천지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명세서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적용하지 않는다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 비용, 현재 할인 차감하고 연지급 같은 것들은 회계상으로 현재 가치가 없어지면 이자 비용이 생기는데 그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현금에 대한 이자 비용하고 달리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 배당금하고 그러니까 배당금 그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부산이 원천지수 쪽에서는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고 1차도 있고 2차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가에 계속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 우리 현재 가치하고 이제 이자 그 연지급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명목 가치하고 현재 가치 차이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이자 비용은 우리 일반적인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라든지 나오는 이자하고 취급을 달리합니다. 세법에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중용 규정에 있습니다. 중용 규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 좀 알고 가시면 좋고. 요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우리 법인세법 규칙에 있습니다. 법인세법 규칙에 아까 연지급이 무엇이냐, 연지급 수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부채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문 순서가 40조에서는 손익, 그러니까 우리가 파는 쪽, 매출 쪽에 대해서 규정해 준 거고, 41조에서는 자산,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매입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입자의 입장을 설명해 준 거고, 42조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보유할 때 평가를 어떻게 하냐, 그 변동을 어떻게 보고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논리가 있는 법정 체계예요. 자산부채의 평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자산부채 평가인데 대부분 당연히 이제 자산 쪽이 이제 치중되어 있겠죠.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에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에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때 자산부채 장부가액은 평가점. 이게 중요한 말이죠. 평가할 때, 그러니까 말이 막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문에 보면 자산부채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 했는데 결국에는 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평가 전에 가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매입 당시 웬만하면 이제 평가하지 마. 니네 평가한 걸 인정하지 않겠어. 세법은 왜냐면 평가는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회계랑 세법은 가장 큰 차이죠. 회계는 항상 이제 공정가치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고, 세법은 공정가치조차도 일시적이고 이제 믿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최초 인식할 거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했지만 평가 전에 가액을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컨셉이 이제 하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세법에서는 자산부채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이거는 평가를 인정해준다. 평가 인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가 인정해주는 거는 보시면 이제 도면법에는 그 밖에 법률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법인 거예요. 법. 그러니까 법에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고 법률에 따라서 유형자산, 우형자산 등의 평가를 한 경우는 우리가 인정, 해법에서 인정해주겠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등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 평가. 이것도 대통령을 하라니까 해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인정. 일부입니다. 재고자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 평가는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 전후로 하는 게 이제 원칙인 거고, 그 다음에 세법으로 평가한 걸 인정하려면 이렇게 조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 법률은 법인세법 외의 법률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쪽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부채를 평가를 하려면 법조문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평가 전 금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하려면 쉬운 게 아니다. 그런 걸 먼저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 다시 하나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증액한 경우만 이제 인식하게끔 되어 있는데 1량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는 이제 감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액은 허용합니다. 증액을 왜 허용하겠습니다. 증액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익이 난다는 거고, 이익이 난다는 거는 법인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세청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가세관청 입장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정. 근데 감액은 어떻게 되면 감액은 손실이기 때문에 법인세가 감소하죠. 법인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구세청, 가세관청 입장에서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받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인정 안 해줬는데 아래 같은 것들은 감액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주겠다. 보시면 이제 재고자산으로서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을 때 인정해주겠다는 거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 하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되는 거. 거의 비슷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파손, 부패 이런 개념이 약간 없잖아요.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파손, 부패 개념이 별로 없어서 천재지변, 하여튼 일정으로 파손되거나 멸실, 파손, 멸실하고 파손, 부패가 약간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은 뭔가 있구나, 이런 컨셉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 등은 그건 뭐냐, 재고하고 유형자산이 있는데, 주식 등은 뭐냐, 주식 등은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누가 봐도 하락이 분명한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 2, 3번의 개념이 비슷한 건데 성격에 따라서 단어만 다른 거예요. 재고자산은 파손, 부패 단어를 쓴 거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파손, 멸실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한번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증권이 부도, 그 회사가 이제 부도난 거라든지 회생한 거라든지 이제 파산한 거라든지 이제 부실증후, 뭐 이건 자산을 치면 파손, 멸실이랑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쓰는 단어만 다른 거지, 재고나 유형이나 주식이나 컨셉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한 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락했을 때 우리가 장부 감액을 해준 겁니다. 누가 봐도 가치가 명백히 하락했으니까 판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돼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했다. 누가 봐도 분명히 하락했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은 대통령을 정하는 이제 자산과 부채자산인데,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재고자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여러 가지, 세법에서는 카테고리를 정했습니다. 제품 및 상품. 제품 및 상품이고, 단 부동산 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고 유가증권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유가증권 제외합니다. 네, 반제품과 제공품. 그 다음에 원재료, 저장품. 이 가나 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외우셔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제품과 상품 따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재상품, 그 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성격별로 딱 네 가지를 구분해놨습니다. 이 단위로 뒷단에 또 이어집니다.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등과 채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다하고라는 특수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는 접근하실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 쪽에는 크게 신경 쓰시면 되고, 합배성 외화 자산과 부채도 따로 하게 되는데, 합배성 외화 자산 부채는 두 테마로 나눠집니다. 금융회사, 내가 이제 금융회사냐, 내가 금융회사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배성 외화 자산 부채는 이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상도, 통화한 변동은 이런 게 한 테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외의 법인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두 개 쪼개진 거예요. 합배성 자산 부채는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거, 금융회사 외가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갠 겁니다. 뒷부분에 이제 쪼개서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 등을 이제 쪼개는 거예요. 항목 분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법령 74조에서 있는 겁니다.